이제 4천 가고 5천 가니까 추세 매매해야 됩니까? 추세 매매는 한 3개월 후에 이제 7월부터 우리가 관세 실제 협정 들어가고 실적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들을 확인하고 상대 수익이 높은 걸 찾아다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저는 이 3,100이 같든 200이 같든 요번에 뭐 증권사도 자꾸 올리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종목을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시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하시죠. 운을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주 만에 3,000도 넘어서서 3,100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제 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흥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대표님 의견을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노상 얘기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데가 3,000부터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3,100이든 200이든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 자, 3,200 가봤자 삼성전자는 한 2,000원에서 아주 애평 62,000원이냐 65,000원이냐. 그러면 삼성전자나 팔아갖고 오늘 또 딴 거 갈 종목, 오늘은 제가 61,000원이나 2,000원대 삼성전자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동할 대상을 또 체크해 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포모 현상이 나왔고 유동성 장이에요. 투자자들이 이제 급해요. 그러면 많이 손해본 거 들고 계신 분들, 지금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한테 질문 많은데 그거 손절해갖고 주도주로 그냥 2차전지나 들고 계시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제 2차전지도 20-30%는 오를 테니까 그래봤자 사신단가는 아직 멀었지만 거기서 치고받고 하시는 게 지금 그걸 손절해갖고 현실화시킨 다음에 그 쪼그라든 돈 갖고 딴 거 가면 더 급해지고 그 다음에 급한 거 따라가면은 오히려 단기간에 꼭지 물릴 확률도 거의 50에서 70%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원전주가 됐든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 따라가면 대들을 잡는 선수여야 돼요. 급등한 것들은.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잘못 잡으면 어느 순간에 뭐 한 10% 안에서 조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20-30% 통 빠진 다음에 대반등 안 주면 거기서 또 엮이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거는 왜 빠지지, 이런 논리가 또 작동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6월 11일이 이번 파동 전에 고점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나스닥 선물은 21,900이었는데 이제 22,000을 뚫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 보여줬죠. 7, 8, 9 만기 잡고 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는 진폭이 종합주가 지수는 3,000 갖고 110 빼고 100씩 올려라.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제 제가 이렇게 했어요. 6월 18일이 19,800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때보다 한 일주일 지났는데 100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면 나스닥은 절대 이 중심값을 깨면 안 돼요. 19,200. 그러니까 감각 있는 분은 이 중심값을 빼기 전에는 오히려 당하니까 이 19,500을 전 대드 잡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5월 23일이에요. 4월 9일부터 잡은 건 이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5월 23일 18,500부터 현재까지의 중심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좀 감각 있는 분들은 75% 능선 19,500을 깨면 리스크 관리하라. 미국 증시의 전략이고요. 네. 우리 종합주가 지수도 저는 5월 23일 2,589와 3,002에 요게 2,900 깨면 안 된다 했는데 안 깨고 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29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맥점은 어디냐? 3,000이에요. 이제 3,000 깨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급등한 것도 중심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논리 같아요. 3,000선에서 전략은 저는 빈집털이 된 거라든지 아니면 다음 순환을 노려서 한 20-30% 뛰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종목들 타이밍 잡기, 종목 찾기, 이게 화두지. 와, 이제부터 주세줄에서 이제 4천 가고 5천 가니까 추세 매매해야 됩니까? 추세 매매는 한 3개월 후에 관세, 이제 7월부터 우리가 관세 실제 협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적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7월에서 8월 코스로 네. 그러니까 실적들을 확인하고 그동안 급등한 것들 종목은 그 실적이 커버되더라도 새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적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높은 걸 찾아다니는 그러한 종목을 선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3천부터는 초보자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선수장이 이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용으로는 요번에 오히려 2차 전지를 사놓고 우리가 전번주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예 편하게 그런 거 사놓든지 바닥에서 이제 유동성 자리가 그쪽도 적자가 나오더라도 한 20, 30% 올라갈 테니까 네. 초기 들어가시는 분은 지금 위치가 좋고 물린 분들은 절대 손절하지 말고 이런 기준을 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이 3,100이 갔든 200이 갔든 요번에 뭐 증권사도 자꾸 올리잖아요. 네. 3,300도 오르고 뭐 3,600도 나왔습니다. 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올리는 거는 손님 들어오십시오. 장사하겠습니다. 놀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많이 급등하신 분들 욕심나시는 분들 차익 실현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한때 한전기술 팔아갖고 전번주만 해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팔아갖고 3,000원짜리 오킨전자 가면 얘보다 얘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배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한데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도주가 바뀌어갖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가 이게 완전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게 7, 8, 9에 나타날 현상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빅데이터들이 저는 갖다 예를 들어서 모든 에너지가 트럼프의 블랙홀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말살시켜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그 스트롱맨 리스크라고 그럴까? 나는 저 트럼프 스트롱맨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장은 리스크 관리와 타이밍을 잡아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좋게 얘기해서 급등하는 거는 오히려 때려버리고 또 부정적으로 해갖고 급락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급락때 좀 나눠서 사보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니까 승률이 높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한 거를 실전에서 어떤 게 롱숏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상승 종목을 쫓아갈 때도 그렇고 또 하락해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올라갈 때도 어떤 기준,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고요. 이제 하나하나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6만 원부터 6만 1,500원 이 선에서는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수립하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상승장에 돌입을 했고 대세 불장이 왔으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호흡이 1년 이상 잡으신 분. 네. 이제 삼성 사갖고 1년 들고 가실 분. 그분들은 당연히 사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사셔갖고 또 5만 5천 원이나 5만 7천 원 받다가 또 이런 분들은 개인이 돈만 잘못하면 3개월, 5개월 막 엮일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제가 삼성전자 파는 시나리오는 SK하이닉스 미리 팔아갖고 제주반도체나 들어가셔야 하는 시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3,000포인트에서는 지수가 만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모르는 돌발 변수에 여러분들 급등한 종목은 20, 30% 순식간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100%나 200% 올라간 종목, 122격이 굉장히 높은 종목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변수,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20, 30% 부러지는 게 다반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반토막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꼭지에 물려갖고 그거 다시 반토막되고 복구하는데 어떤 건 6개월이나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LS 일렉트리닉도 반토막 시켜놓고 그거 기다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거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매도 전략은 네. 이게 바닥입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꼭지랍니다라는 시각이 아니에요. 이 정도라도 왔으니까 답답하시더라도 이 수익률에서 매도하시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 7만 전자 이상 손절합니까? 이건 또 아니에요. 손절을 하지 마세요. 8만 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들은 네. 갖다 얘기해서 1년 더 주무세요. 그 가격대 올 때까지 네. 그냥 1년 동안의 시간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당겨 매도하다가 600만 주 190만 주 사줘요. 네. 근데 여기가 뒤에 선물 매도 합성되어 있는 포지션이지 네이키드 매직 포지션이 아닙니다. 이게 또 문제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제일 나아요.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는데, 제가 24만 원대 땡칠 줄 알았더니 진짜 30만 원 구경시키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수익률보다 저는 이 SK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만 사는데 매수 규모가 약화돼요. 이제 거의 28만 원부터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나 다른 데서는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에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 시장으로는 저는 상대 속도 수익률을 이제 소부장에서도 찾는 게 나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갖고 그냥 소부장에서 이제는 뭘 찾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 반도체를 이제 100% 다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주 반도체. 이거는 11,000원대 그 제주 반도체가 왜 올라? 저사양의 그 옛날에 각광받을 때가 뭐였죠? 딥시크 쇼크를 해갖고 한번 큰 파동 나왔다가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000원에서 대반등 파동으로 지금 오늘 18,000원을 구경시켰어요. 네. 7, 80%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매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준거 기준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각도. 첫 번째 각도, 이격. 그러면 각도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그 소부장이 25도, 45도, 60도 각도. 이 60도 각도에 따라가지 마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 그 122선 밑에서 수렴되거나 이 122평선에서 10% 이내의 종목만 사자. 그리고 이격이 이미 최소한 50%, 만 원인데 15,000원. 이거는 보이자형이다. 그리고 더블 이상 한 거는 욕심내지 말고 때려라. 뭐 이런 로직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이때가 여러분들 12월 9일 날이 대부분들 소부장이나 모든 종목이 빈집털이 된 때문에요. 그리고 딥시크가 나와서 한번 이런 큰 파동이 나온 겁니다. 이때는 8,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가서 일단은 엄청나게, 이때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거든요. 150불에서 110불까지. 요때.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눌림목 때 다시 갈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거 각도 한번 보세요. 25도가 60도 각도죠. 그리고 이격이 여기 오늘 61.8이에요. 이건 무조건 때리는데, 여기서 또 2만 원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요걸 때리고, 그 다음에 GRT로 가보세요. GRT. 이게 뭐예요? 딥시크 관련돼 갖고 2,500원짜리를 6,000원까지 3배 정도 가까이 급등시킨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7, 8개월 동안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추세로 하락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끌게는 저장동팡입니다. 저장동팡도 뭔가 120년 뭔가 수렴하고 있죠.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 전에 요거 한번 게임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저사양 중국 관련 에너지, 여기에는 딥시크 관련된 에너지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저사양 반도체, 중국향 뭔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때리기에 직접적인 그 속도나 강도를 약간 틈새를 벌릴 수 있는 게 한 3개월 정도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게 이제 한번 저장동팡 쪽으로, 이게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이 되나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GRT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한번 보시죠. 원익 IPS는 21,000원, 2,000원 이제 가는 중이죠. 그리고 심택도 가는 중인데, 이제 이거는 보유자형이에요. 초보자들은 여기서 사면 애매할 수가 있어요. 10에서 20%, 요 120까지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바로 이때는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각이 좀 있어야 되거나 끊는다 아까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원익, IPS, 심택 같은 게 그런 유입니다. 소부장에서. 네. 그리고 엔비디아를 잘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아까 이때가 딥시크 쇼크로 150불에서 110불, 다시 140불까지 갔다가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 때문에 140에서 80, 90, 86불까지 박살냈다가 지금 올라가는데 제가 이 130불부터 얘는 10%대밖에 움직이질 않아요. 대롱대롱대로. 그래서 상대 속도에서 꼭 저거 삼성전자 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오킨스 환자를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CXL에서는 유리기판에서는 필옵틱스나 캠트롱시 들어가자고 그랬고요. 그럼 오킨스 환자는 7,000원대 매도입니다. 이거는 한 게임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벌써 또 60, 70% 나왔고요. 상대 속도로. 근데 엑시콘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라면 삼성전자 팔아서 아까 그래서 GRT나 엑시콘전자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필옵틱스는 우리가 매도하자고 그랬어요. 요 진폭이 50전 이게 7, 80%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캠트로닉스가 아직 안 가요. 옛날에는 캠트로닉스가 컸거든요. 13,000원, 4,000원에서 32,000원까지. 그래서 요게 좀 22,000, 23,000원대 아니면 캠트로닉스 순환 사이클로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이제 미래 컴퍼니가 쌍바닥 딱 들어와갖고 이런 패턴만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야 어버브 반도체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팔아갖고 삼성전자 여기서 7에서 10% 먹느니 곱하기 5배 나올 겁니다. 거의 30에서 50짜리가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여기서 1,000원, 2,000원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으로 갑자기 30% 뛰고 뭐 상한가도 치고 뭐 이런 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상대 속도를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저는 소부장 쪽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상대 수익률 전략 측면에서 소부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 맞겠다라는 전략을 매주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쪽으로 가야 된다. 중국향, 저사양 반도체 쪽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파생시장 움직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 선물 시장 합쳐서 1조 넘게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또 선물 시장, 파생 시장도 함께 엮어서 좀 봐주십시오. 어저께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땡겨놓고 네. 어저께 이 수치만 한번 보시죠. 제가 매일 투자자들한테는 제 재산 100만 원씩 양매수해놔라. 저는 300씩 노상 꽂아보거든요. 그러면 느껴보는 거예요. 300이 한쪽은 휴지 되는데 갖다 해서 다른 300이 더블 이상 돼야 본전 아닙니까? 근데 진짜는 어떤 때는 뭐 300, 500이 이게 적당하고 어떤 때는 1000%, 2000% 제가 경험하기는 10만 %까지도 경험하거든요. 이게 이제 만기 전후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상위 종목 갖고의 롱숏을 이용하는 패시브 전략이거든요. 네. 오늘 뺀 거는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세요. 네. 목요일 만기가 3일 남았는데 이 어저께 14포인트 올리면서 여기까지 보세요. 이게 900, 1100, 1400, 1700, 1900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넣었다면 900만 원, 1100만 원, 거의 2000만 원 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 에너지가 나온 것 때문에 오늘 죽인 겁니다. 어저께 이거를 선물해서 1조 정도 샀는데 선물이 2시 반부터 어떤 짓을 했냐면 4, 5천억 산 거를 매도로 엎어버렸어요. 그게 오늘은 미식시장 올랐는데 올려놓고 죽여버리는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때 제가 오를 때는 그 상단에 있는 콜옵션의 상승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지수 함수로 가야 되는데 어느 선부터 매도세가 들어가서 이렇게 순식간에 꺾이는 그래프 나오면 그게 꼭지입니다. 네. 오늘 422대에서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 422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오늘 저항의 옵션 매도자가 때리면서 그 때리는 에너지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가상위 종목들 바스켓으로 때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래갖고 양쪽을 다 죽였어요. 이게 콜도 어저께 1000% 이상 올라간 것들을 싸그리 다 죽이면서 휴지를 거의 이제 내일 만기인데 휴지 만들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풋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양 가두리를 다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이걸 채를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때리고 어떤 건 샀어요. 이걸 인수분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갖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때리고 어떤 건 샀을까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면만 보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매일매일 주체별의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이제 때려서 가성비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주도주로 자꾸 떠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다이아몬드의 저주. 다이아몬드의 저주. 실적 나올 때까지요. 그러면 요게 이제 딱 보면 65,000원이고 75,000원, 55,000원에서 지그재그만 나오나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계속 이제 때릴 겁니다. 받쳐주는 게 이제 ETF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제 합성을 이런 합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제가 하나오션을 때린 게 이거 다이아몬드 패스, 이거 보세요. 이게 금년 3월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오션 갖고 계시면 꼭지에 물렸어도 수익 나는 구간은 줘요. 근데 또 이 기간이 지금 얼마입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3월이면 3개월이에요. 이때 하나오션을 팔아갖고 욕심내지 않고 원전주 가신 분이 최고라는 얘기구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뭔가 관련된 테마주 가신 게 그 시간을 놓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왜 나왔냐가 아까 얘기한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오션 매수했죠. ETF 매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오션 매도하죠. ETF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원전주가 이질을 하고 있어요. 대장주들 중심으로.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강한 것들 위주로 그 행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떤 논리냐? 위에서 대롱대롱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느 날은 그쪽이 매수로 들어가고 어느 날은 매도로 들어가면서 또 이게 엇갈려요. 금융투자가 매수하면 여기는 매도하고. 이런 게 계속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거든. 그걸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에 매일 이런 거를, 이게 6월 24일이에요. 이게 상방으로 10배 이상 준 날이에요. 뭐로 땡겼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 같이 들어가죠. 한국전력 땡겨요. 그리고 H두중공업, 한국전력 이런 거를 땡겼습니다. 그날은 급등해서 네이버, 두산에너비티, 하나회로 이런 것들은 때렸습니다. 오늘 보시죠. 오늘 어저께 땡긴 거 한국전력을 엎어버렸고, 하나오션, 에너빌리티, 두산배합계, 네이버도 때려버리면서 그동안 급등한 것들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합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곧 어떤 논리냐면, 위에서 올려놓고 이런 지그재그 그림이 실적 노출될 때까지 원형 천장을 만들든 다이아몬드를 만들든 이런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표 수익률 어떻게 하냐, 7% 10% 뛰기 급락할 때 사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가능해도, 네. 이거를 추세 매매 여기서 한다는 거는 돈만 묶이는 거고,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ETF 연결된 이 털기 매매에 당하시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6월 24일 날이 이때가 장중에는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1,000억 현물만 사고요. 그리고 비차익을 샀는데 오늘은 다 엎어버려서 1조를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이디어는 오늘 때린 거. 그럼 두산에너비티, 하나오션 이렇게 때린 것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오히려 단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수익률이 몇 프로냐? 7%, 10%. 7%. 이 정도 외에는 안 보거든요. 이걸 하실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속 편하게 완전히 겨울 패턴에 있는 거거나, 아까 제가 GRT,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크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소부장들 120 밑에서 애매한 거, 이런 거 사놓고 이게 갑자기 제주반도체 같은 각도 나올 때, 그럴 때 때리는 게 오히려 상대 수익률이 이런 대장주 하시는 것보다 난장이 3,000포인트 이상의 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시장의 주도주라 그래가지고 뭐 원전주, 방산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 지금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지금 자리는 매수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할 자리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오히려 어떤 종목들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이제 유가 급락 후 급등 후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휴전이 됐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속에서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는지 앞으로 또 유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표님? 그건 믿으세요? 휴전이요? 예. 저는 안 믿어요. 네. 그냥 트럼프의 강압에 의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잠시 시간 벌기. 네타냐후는 계속 더 때리고 싶어 할 거고 이란은 여기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간 벌기. 그럼 시간 벌면서 다시 농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른 의견 내는 방송이나 어떤 걸한테 왔다 뭐그 욕까지도 하고 난리치는 그런 거. 네. 그리고 유가 한번 속도 보세요. 이럴 때 그 벙커버스터 때릴 때 78불 찍고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유가만 봐야 돼요. 유가 보고 S올인이 흥구석유니 이런 것도 다 때려. 오히려 때렸는데 그러면 그 거기에 양면 이제는 빨리 종전이 되거나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심리에 의해서 거의 78불에서 65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이게 75불 또 본다고 봅니다. 그럼 뭐로 보냐? 네. 두 가지로 봐요. 그 사실 아니네. 네?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되는. 어떤 사실이요? 간단히 해서 핵 처리 시설만 파괴됐지 농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되는 게 다른 데서 표출이 되거나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가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기술주가 부러지고 유가 엑슨모빌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날 이런 것들이 시소지가겠죠. 두 번째로는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는 곧 종전 휴전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중국에서 이제 내수 치중에서 이제 성장 치중으로 바꾸면서 그러면 원자재를 막 수입해 갖고 유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게 또 사우디가 또 자기네들 유가 올려 갖고 뭐 하는 거야 또 타이밍 맞아서 갑자기 수요 증가에 의한 상승 이럴 수도 있거든요. 유가 상승의 요인을 말씀하시는 두 거죠? 가지로 갈 수 네. 있어요. 공포에 다시 전쟁 가능성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등하는 그런 테마적인 성격의 이벤트 드라이브로 하나 있을 수 있고 이제는 진짜 종전됐네. 그러면 이제 뭔가 재건이나 뭔가 또 SOC나 뭐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저는 이 50불 세상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유가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니까. 아니 근데 네. 또 떨어뜨리죠. 그 자신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네. 그럼 자기 것들 팔아먹어야죠. 요새 가만 보면 이란하고 중국 들어갈 때 중국산 이란 거 이렇게 사도 되고 우리 것도 좀 많이 사줘.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자체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국익에 의한 비즈니스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가는 오히려 박스 구간이 3개월 간다. 그래서 이럴 때 전략은 우리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을 떨어질 때 나눠서 하겠습니다. 엑슨모빌이나. 근데 여기에 수익률은 지점 고점 부근 돌파 못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박스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이걸로 해갖고 단기간에 큰 수익 난 게 흥구석입니다. 하저가에서 거의 9,000원 만원 산 게 2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8불 할 때 때려 지금 12,000원, 11,000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사겠습니다. 다시 사요. 모아요. 그래놓고 다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3개월 안에 또 여기서 또 노이즈가 한 번씩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벤트가. 그럴 때 또 75불 넘어갈 때 때려버리겠습니다. 근데 75불 넘을 때 이번 고점 안 갑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래서 80불 넘었을 때 이 고점을 뚫죠. 그러면 이번 반등은 얼마냐? 떨어진 게 반 정도? 그러면 이게 15,000원에서 17,000원. 그럼 11,000원, 12,000원 사서 이게 30에서 40이에요. 이런 것들이나 노리겠어요. 아니면 이제 다음은 물류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유가에 의한 변동에서 이제는 물류 쪽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는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또 뭐 동방이나 오늘 KCTC가 상한가다가 무너졌지만 KCTC, 동방, 그 다음에 또 현대글로비스, H&M 이런 종목들, 이런 물류 종목들. 여기서는 저는 거버넌스 가장 게임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기아 팔아갖고 H&M이나 가시죠. 그게 오히려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지수가 여기서 뭐 200포인트 빠지든 200포인트 오르든 위치상으로 H&M은 22,000원대 사면 저는 한 4만 원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2023년부터 현대로템 10,000원, 20,000원, 10만 원 가는데 떠들듯이 이제는 H&M은 10만 원 갑니다.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저는 H&M은 북극 항로 이 빅데이터를 가장 좋아. 북극 항로. 그 다음에는 산업은행, 해수부, 부산 이전, 그리고 지방선거, 여기에 또 어떤 이해 당사자들 오지구 세력대 에너지, 그럼 산업은행 지분을 누가 갖고 갈 건가라는 거버넌스. 그러면 현대차 그룹 아니면 현대중업 그룹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옛날 그 H&M이 현대상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투자 역사 볼 때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시고 현대건설 하면서 갑자기 또 KCC가 공격해서 시수게 난. 그 다음에 정몽준 회장이 또 공격해갖고 이 현대상선을 뺏으려고 그랬다가 이걸 막았잖아요. 막은 게 망가진 길입니다. 신들러 들어지고 헤지펀드 되는데 거기다 옵션 조항에서 이게 또 해서 신들러하고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놓치니까 국유화 시켜갖고 산업은행 갖고 온 이 투자 역사 스토리. 그래서 요새 가만 보면 부산 쪽하고 그 현 회장님 과거 라인에 있는 종목들 보면 다 더블 가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2만 원에서 8만 원 갖고 가만 보세요. 그 스토리텔링. 그래서 요새는 현대 무벡스를 또 한번 들여다보거든요. 다 현 회장님 관련된 거, 그리고 거기에 인맥 관련된 게 또 전 김무성 전 의원의 전방. 이것도 어느 순간에 더블 게임이 났습니다. 부산산업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제 다음은 부산의 에너지. 제가 자꾸 부산에너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2026년도 지방선거의 모든 핵심은 부산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북극항로, 자원개발, 이게 이제 에너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머니게임도 같이 포함된 거를 이거는 지수 상관없이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부산 지역 관련된 제강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가장 원픽을 H&M 잡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두산 에너빌리카 됐던 한전기술이 됐던 그동안 1년 동안 뭐 200~300%씩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도 그렇고 2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갔으니까 오히려 다음 그림이 현대건설 여기서 10만 원 가는 그거 노리느니 H&M 노려갖고 거의 뭐 한 일단 지방선거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한번 지방선거 때 딱 열어볼래요. 그럼 얘가 얼마 되나? 그때 위치 갖고 또 팔 건지 갖고 갈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변수는 저는 박스다. 그러니까 65불 하단, 75불 상단. 그래서 유가 갖고 유가가 급락할 때는 기술주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급등하면 기술주 빠지고 이 관련된 전쟁이든 드론이든 유가 관련주 이런 게 올라갑니다. 요게 3개월 동안 널뛰게 하지 않을까. 그럼 그런 걸 트레이딩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가 변수는 박스다.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으로 종목을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먼저 좀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2의 현대 로템이 될 만한 종목으로 H&M을 꼽으셨는데 북극항로 여기에 자원개발 거버넌스까지 이슈가 엮이다 보면 어느새 주가가 좀 급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승조 대표님의 조언이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하한가 패턴 종목
분석하시면서 이 종목이 다음 급등 종목으로 점치시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하시잖아요, 대표님. 한 주 동안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또 있었을까요? 이거를 패턴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그거 못 잡아요. 그거 잡겠다고 하지도 마세요. 네. 그 프리마켓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시간에 반대 매매가 나갈 물량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에너지만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그건 또 수량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걸 저희는 징후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A에서 B로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번 과거 스토리텔링 한번 보죠. 한진카를 이유 모르겠습니다. 5만 5천 원, 7만 원 사자. 이게 16만 원, 17만 원까지 갔습니다. 흥구석유 더블 갔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도 그렇고, 그 다음 흥구석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 요새 얘도 어마무시하죠. 지역난방. 그 다음에 그런데 에브리버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명에너지도 그렇고, 다 거의 8, 90%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전번 주에 요 세 가지가 나왔다고 요번에 이 방송에서 딱 했어요. 이수화학, 제주은행, 코스메카 코리아가 하한가 패턴 나왔습니다. 해갖고 저라면 1,000만에서 3,000만 원 그냥 사보겠습니다. 묻지마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대상이 뭐 상담 페이지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긋나고 싶지는 않고요. 테마주니까. 그래서 이게 전번 주에 이수화학 그림, 그 다음에 제주은행 그림, 그 다음에 코스메카 그림인데 오늘 제주은행이 16,000원. 이런 파동 나오면 당연히 때려야죠. 일주일 만에 2만 원 수익률 주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때려. 그럼 코스메카 코리아도 올라가는데 요거는 때릴 위치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한 7만 5천 원과 8만 5천 원 요것도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수화학이 안 움직여. 그럼 이수화학은 아직 더 성공한 것 같고 요로 또 이동하는. 요게 이제 하한가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한가 패턴들은 대충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서 나오는 것만 하십시오.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인덱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네. 요것도 종목 찾는 어떠한 그 팁에 요새 그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되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에 요거를 이용하시면 아 이게 이래서 올랐구나 나중에 하는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내는데 노력을 해보시고요. 네.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조 대표께서 어떻게 종목을 고르시는지 그 노하우에 대한 의견 오늘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4에서 5%대 급등이 있었고 현대모비스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좀 늦추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늦출 거예요. 거의 100% 그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이달 이 말에 그 풋옵션 기간이 있으니까 네. 현대차가 인수를 하겠죠. 일단 100%를 다 인수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저라면은 정의선 회장님으로 좀 빙의해서 타이밍을 잡는다면 네. 요때 할 것 같아요. 그 명예 회장님. 돌아가시면? 그 타이밍을 그때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합니다. 일부러 좀 늦추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게 그 하늘의 뜻이니까 뭐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내년 선거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내년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나? 그 확정될 때까지는 최대한 누출망을 할 수 있으면 늦추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 그게 힘들 때는 일단은 삼성동 부지는 무조건 2028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냥 그 저거를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건 돈을 만드는데 매출이 빵이에요. 성장성만 있지. 그러면 매출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가는 그 로봇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사줘야죠. 누가 사주겠어요? 건설하고 현대 로템이 사줄 수 있고 또 요거를 좀 개조해갖고 현대 제철공정에 딱 팩토리를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또 납품시키면 매출이 딱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제철 공장 질 때까지 타이밍을 예 네. 미국에서 타이밍 조절을 해야겠지. 그게 또 핵심 아닐까요?
그래서 대충 2, 3년 후에 상장 가능성 나스닥 거기서 대충 그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으로 20%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전 20%를 거의 조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조 단위로 만들려면 상장 가치를 타이밍을 굉장히 또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이것도 하나의 예측입니다. 빠르면 내년 말, 네. 내년 말, 그 다음에 늦으면 2028년에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다요? 네, 몰아서 삼성동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러면 이게 만기가 되니까 이제 현대차가 인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주가 기한은 없어요. 요걸 잘 참고하십시오. 정의선에는 개인 지분하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저는 계속 누를 것 같아요. 목표 수익률. 그러면 이제는 글로비스 요게 이제 남아 있고요. 개인 지분. 그리고 요 사이에는 제가 현대 오토에버부터 먼저 오를 거다 7%. 근데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18만 원까지 왔습니다. 11만 원짜리가. 그러면 이제 20만 원 간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챙기세요. 그래 챙겨갖고 HMN 가시든지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를 가시든지 요게 오히려 상대 속도를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고민은 이겁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무슨 수를 또 쓰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사하는 냄새로 이 현대 엔지니어링 가치를 계속 희석가지고 떨어뜨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다 나쁜 거 주고 가격 나쁘고 뭐 또 부채 이렇게 한 거 갖다 얘기해서 또 처리해버리고 옛날 정의선 회장님이 회장 됐을 때 그동안 숨겼던 그 세타 엔진 부실을 3조 4천억을 빅베이스 하듯이 이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 모든 거를 이 주가가 나쁘게끔 만드는 상황을 지금 계속 히스토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나는 현대건설하고 또 합병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현대건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38% 대주고 네.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정의선 회장님이 11%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이거를 눌렀다가 그 다음에 합병 시단을 하면서 현대건설하고 비율 조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땡겨버릴 것 같아요. 뭘요? 합병된 회사를. 아니면 뭐 전반같이 구주 매출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가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구주 매출 방식이라면 지금같이 나쁜 얘기 계속 나쁜 상황을 만들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이 정의선 회장이 11%라도 이걸 높이는 해서 돈을 그때는 1조를 빼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 이게 그래서 현대건설을 쫙 올려놓고 네. 얘는 그러면 이게 우회 상장하는 방법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 1년 안에 무슨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선 다이나믹스 IPO보다 저는 계속 현대 엔지니어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합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가를 당기게 된다면 현대건설도 물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정의선 합병하면 합병 비율에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건설을 왕창 갖고 오게끔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탐욕으로 보면 저는 현대건설은 저는 이제 가격에서는 욕심 안 내겠습니다. 그냥 현대건설 갖고 있느니 HMM으로 이동해 놓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이 과정을 좀 지켜볼래요. 이거 보는데 한 1년 걸려요. 네. 이것도 좀 지방선거 서울시장 누가 되나 좀 확인될 때까지 좀 타이밍을 조절하겠고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도 좀 상대 속도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HMM을 갖고 올 가능성 저는 딱 그 현대로템이 희생양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담보 가치로 어마무시해졌잖아요. 옛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산업은행에 그 이걸 외가는 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그 팀들이 이제 인수자를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옛날 그 어떤 히스토리텔링 하면 HD 현대중공업 아니면 현대차 그룹 외에는 그 매력적이지 않고, 왜냐면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림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산업은행, 그러면서 이게 이슈화되는 거는 북극항로, 부산신항, 또 이 부산에너지, 이게 이때 딱 몰릴 때 시장 조성하면 또 시장 조성 때 아주 그냥 고가에 팔아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2조 담보 잡아갖고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오션 바꾸면서 어마무시한 게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HMM 스토리가 여기에 연결되지 않을까. 약간 지금은 소설 쓰고 있는데 네. 이 소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소설 때 사갖고 이게 팩트가 될 때 파는 게 제일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데이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관련된 거버넌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대차 거버넌스 투자 전략도 HMN과 엮이게 되는 거군요. 엮이게 만들 것 같아요. 산업은행 쪽에서 산업은행이 안 내려가려고 HMN 보내고 해수부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선 작업도 끝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는 라인들이 다 금융계 그 빅브라더들이에요. 다들 그 라인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시동을 걸까? 가장 비싸게 할 때 타이밍을 잡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인선이 다 끝나고, 그래서 요번에 그쪽 관련된 분이 그 HMM 해수부 그 부산 내려가는데 총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선봉장이 선택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지방선거용으로 이제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와, 저는 뚱딴지 같지만 현 정부가 옛날 대한고래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 자원 개발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란의 빅데이터가 이제 알래스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 가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 팔아서 한국가스공사가 하라고 했거든요. 공기업에서.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남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피팅 업체나 조선기사에서 태용을 봤었는데 태용은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밸브를 봐야죠. 그럼 화성 밸브가 아주 위치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상관없이 HMM, 화성 밸브, 한국가스공사, 이거 소부장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로 거버넌스 게임을 하시면은 또 효과적이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종목 찾기가 이렇게 이제 정부가 목표를 갖고 스토리텔링과 이게 대주주의 그 생각과 딱 맞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저는 이 단어들, 북극항로, 해수부, HMM 부선 이전 가능성,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리고 이제 물류가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전쟁 다음에는 물류 이 에너지가 또 어떤 흐름을 주도할 건가,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단어를 이제는 다음 주부터 많이 보실 겁니다. 나라들이 합상할 때 관세 협정에서 내가 사줄게요가 알래스카 가스 이겁니다. 다. 태국도 왕창 해서 관세 까주세요. 그러면 트럼프는 오케이 사인 딱딱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7월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관세 부분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대타 전략이 뭘까? 우리가 간단히 해서 미국과 군대 연결고리, 이거는 힘들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이제는 더 같이 미국에 공장 짓는 거거나 아니면 대신 사줄게, 이걸로 커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네, 이승조 대표님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그림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현대차 거버넌스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지난주에 빈집털이 된 시가 상위 종목 중에서 52주 저점 기준 10% 내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하면서 이렇게 표를 보여주신 바 있었는데, 그 종목들의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떤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대표님.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SKC, 대한항공, CJ, 대한통운 이런 것들을 사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 그림이죠. 제2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그럴 때 이제 코스피는 삼성바이오, 엔솔, 세트리온, 삼성, SJ 이노베이션, 대한항공, 이 많은 것 중에 SK 이노베이션, 대한항공, CJ, 대한통운 요거 찍어드렸습니다. 네. 이때가 대한항공이 21,000원이에요. 오늘 24,000원입니다. 그래서 때리라고 그랬어요. 요거면 왜냐면 그때 질문하는 게 이게 아니 유가가 높고 이러는데 근데 거꾸로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워낙 강세고. 그러면 이제는 24,000원에 뭘 걱정하나? 유가 다시 올라가면 또 걱정이겠죠. 예, 또 원화가 강세되면 강세됐다가 약세로 다시고 가장 나쁜 게 유가 급등, 원화 약세. 이러면 이건 또 대한항공은 또 올라간 거 그대로 흔들리니까 요 단타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SKC나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13만 원만 되면 파는 오징어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만 원 꼭 치고 9만 원까지 빠졌어요. 8, 9만 원에서는 이게 뭐 웬 떡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13만 원 이것도 박스 전략 그리고 이제는 물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만 해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 더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는 셀트리온이나 바이오팜 제약주에서도 좀 해볼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미국 진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할 것 같거든요. 미국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예, 9월 달에 하면 바로 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그러면, 하면 예, 잇따라 할 우리는 것이다. 거니까 네. 그럼 금리 인하에 연결된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남은 것 같아서 그거를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렇게 설정해. 한미사이언스는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주 요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13만 원. 요번에 8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서 아니면 SOE를 역으로 이용하시거나 요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요번에 이제 13만 원 오면 또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SOE는 5만 5천 원, 5만 7천 원 사서 또 6만 7천 원 오면 때리겠고요. 코스닥은 그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 전지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건 실적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네. 주가는 나빠도 하루 만에 밑꼬리 달고 올라가면 이제 됐구나라고 보시고 올라간다면 흔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0%에서 50% 에너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2차 전지도 유동성장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그냥 솔직한 생각이 듭니다. 네.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부터 안 다음 차례예요? 예, 이것부터 안 남았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에서 이제 저같이 고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은 거는 내 심장을 못 갖고 갔고 그러면 의외로 수급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상태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본업 열심히 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투자 자금을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퇴직연금 투자와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투자자이신 분들은 ETF를 선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ETF에서 그동안 퇴직연금 투자할 때는 코덱스 AI 반도체나 반도체 ETF를 주로 해갖고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 덕분에 한 15에서 20%가 났어요. 네. 그럼 그 정도면 매도하고 이제 지금 얘기한 코덱스 2차 전지 ETF 완전히 왼수입니다. 그거를 사놓으면 그게 한 2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리고 석유화학 에너지 ETF 코덱스 이게 이제 중국 때문에 움직일 것 같아요. 이제 한한약품거가 해서 이제 엔터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석유화학 쪽이 중국에서 과잉 공급이라던데요. 과잉 공급인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 내수에서 성장으로 이제 돌릴 때 우리나라 갖다 해서 SK 케미칼이라든지 석유화학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저게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 현정보 전략 그리고 미국도 이제 태양광 갖다 해서 원전에서 우리 또 인선되신 분이 원전은 보조 그러면서 오히려 또 태양과 풍력을 자꾸 또 얘기하시잖아요. 이 영향력 이런 것들이 또 이 석유화학 대한유한이 이런 쪽 라인들 보면요 꼭 2차 전지 비슷해요. 완전히 그냥 3년 월봉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흘러내린 그래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ETF를 퇴직연금은
코덱스 2차전지 ETF랑 코덱스 에너지 화학 ETF 요게 사놓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미 코덱스 AI 반도체였던 거는 이제 반만 파는 거예요. 꼭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남아. 삼성전자 여기서 가면 조금 한 10%는 더 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2차전지 가고 요거를 약간 시소식으로 좀 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한 3개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편하게 정기수익으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여기서 시소로 왔다 갔다 하시면 제일 시장이 3,300을 가든 2,700을 맞출 필요도 없고 네. 적절히 포트폴리오 조절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연금 ETF는 그게 최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주간 버티고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를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래서 절대 이격 높은 거 따라가지 마라. 네. 그것만은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금 또 이구동성 주도주입니다 하는 거는 실적 확인하고 연속되나 보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우리가 전에 원탁으로 제너럴 홀딩스인가? 그거 하나만 선택해드리고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요거 파도 이게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그런 트레이딩만 하시면 저는 페러제리는 옛날 2달러 때 뉴스케일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홀딩스는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정용 발전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국에 공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으로 원전에서는 이쪽이 또 남은 것 같고 뭐 요것만 압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종목을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시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하시죠. 네. 그게 운을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